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금융시장의 정말 뜨거운 감자였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FOMC의 9월 회의 결과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상대로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 했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게 또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뭐랄까 줄타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네. 한쪽으론 고용 둔화를 걱정하고 또 다른 한쪽으론 아직 잡히지 않은 인플레이션을 경계하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쵸?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FOMC 성명서 원문, 그리고 파월 의장 기자회견 전문, 또 여러 전문가 분석 자료들을 좀 샅샅이 훑어보면서요. 이 복잡한 신호들이 과연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나 경제 전망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 FOMC는 사실 결정 그 자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연준의 속마음, 특히 앞으로 정책 경로가 어떻게 될지 그 힌트를 찾는 게 핵심이었죠. 맞아요. 점도표. 네.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그 점도표랑 파월 의장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을 아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들을 잘 맞춰보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연준의 진단 그리고 고민 같은 것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결정 내용부터 한번 명확히 짚어보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그러니까 25 베이시스 포인트, BP라고 하죠. 이걸 인하했어요. 네. 여기서 1 베이시스 포인트는 0.01%포인트고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 범위는 4%에서 4.25%가 되었는데 이건 뭐 시장이 거의 다 예상했던 수준이었죠. 그렇습니다. 그 CME 패드와치 툴 기준으로 보면 시장은 이미 95% 이상 확률로 25bp 인하를 기정사실로 하고 있었거든요. 금리 결정 숫자 그 자체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함께 발표된 점도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 모든 관심이 확 쏠렸던 겁니다. 그 점도표, 이번에도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위원들 생각을 좀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잖아요. 맞습니다. 점도표 중간값을 보면요. 2025년 말 기준 금리를 3.6%로 제시했습니다. 3.6%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번 인하를 포함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총 3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하는 거거든요. 아, 세 차례. 네. 지난 6월 전망치보다는 0.25%포인트, 그러니까 딱 한 차례 인하분 만큼 더 낮아진 거죠. 세 차례 인하라 상당히 구체적인 신호인데요. 그런데 점도표를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위원들 생각이 꽤 갈렸다고요. 단순히 중간값만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점이 바로 이번 점도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총 19명의 위원 중에서 10명은 올해 남은 기간 동안 2번 이상의 추가 인하, 그러니까 총 3차례 이상 인하를 예상했고요. 네? 나머지 9명은 그보다 적은 인하, 즉 한 번 추가 인하를 하거나 아예 동결을 전망했습니다.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나뉜 거죠. 와, 거의 팽팽하게 맞섰네요. 혹시 좀 특정 위원의 의견이 눈에 띄거나 하진 않았나요? 있었습니다. 그 새로 임명된 스티븐 마이런 이사가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홀로 50bp, 즉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면서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50bp나요? 혼자서? 네. 그의 점도표상 금리 전망치도 보면 2.75에서 3% 사이로 다른 위원들보다 훨씬 낮았고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입김이 작용한 인물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이례적인 반대표 또 낮은 금리 전망은 연준 내부의 시각차가 단순히 그냥 작은 의견 차이 수준이 아니라 상당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이처럼 뚜렷하게 의견이 분열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앞으로 연준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연준 내부의 줄다리기도 이게 만만치가 않군요. 자, 그럼 이제 시장을 정말 들었다 놨다 했던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으로 넘어가 보죠. 병 주고 약 줬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해석이 분분했다고 하던데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걸까요? 파월 의장은 정말 그야말로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를 시도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 그리고 고용 안정이라는 연준의 두 가지 책무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히 보였죠. 그의 발언들을 좀 자세히 뜯어보면 그 고심의 흔적 같은 게 느껴집니다. 특히 그 고용 시장에 대한 언급, 이게 이전과는 좀 톤이 달랐다고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파월 의장은 이전보다 훨씬 명확하게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 이걸 인정하고 우려를 표했어요.
더 이상 노동시장이 견고하다고 말할 수 없다거나 고용 둔화세가 지난 1년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런 발언들이 대표적이죠. 구체적인 수치도 언급했나요? 네. 최근 3개월 평균 비농업 일자리 증가 수가 2만 9천 개에 그쳤다는 점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 원인으로 이민자 수 감소와 경제활동 참가율 하락을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하의 성격을 딱 규정을 했죠. 맞습니다. 이번 인하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정책 기조 전환의 시작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시작이요? 네. 고용시장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임을 강조한 건데 시장은 특히 이 시작이라는 단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죠. 추가 인하의 문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고용에 대한 우려는 커졌는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는 태도를 보였다고요. 최근 물가 지표가 다시 좀 오르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말이죠. 네, 그 지점이 또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4월보다는 인플레이션 상승 위험이 적다 이렇게 평가했어요. 아, 4월보다는 적다. 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관세 인상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가격 수준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2% 물가 목표 달성 의무는 계속 강조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고용 둔화에 대한 우려보다는 톤이 좀 약했어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 목표 수준에서 잘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물가 상승 위험이 낮다고 하면서도 정작 연준의 그 물가 목표 달성 시점은 2028년 말로 예상을 했다는 말이죠. 네, 그랬죠. 이건 거의 4년 뒤인데 너무 먼 미래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이 파월의 균형 잡기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물가 위험은 낮다고 하면서도 목표 달성 시점을 저렇게 멀리 잡은 것은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고용 안정에 좀 더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아하. 동시에 물가 목표 달성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시장에 좀 알려서 충격을 줄이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수 있고요. 전반적인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GDP 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올리는 등 여전히 견조하다는 시각을 유지하면서 이번 인하는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보험성 인하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고용시장 지금 좀 불안하니까 일단 브레이크를 살짝 밟기 시작한다. 물가는 계속 신경 쓰겠지만 목표까지 가는 길은 좀 멀리 보고 가겠다. 경제 자체는 아직 괜찮다. 뭐 이런 메시지인 셈이네요. 네, 딱 그렇습니다. 이런 복잡한 신호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초반에는 좀 실망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요? 네, 시장 반응이 정말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기자회견 초반에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50bp 인하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는 없었다. 이번 인하는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 뭐 이런 신중한 발언들을 막 쏟아내니까요. 시장은 어라? 생각보다 매파적이네. 매파적, 통화 긴축 선호. 이렇게 해석하면서 실망감을 보였죠. 네. 즉각적으로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가치가 올랐고요. 나스닥 같은 기술주 중심의 지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반전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후에 0.25%포인트 인하부터 시작한다, 스타트는 표현을 쓰고 또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피력하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 그 시작? 네, 시장은 이걸 역시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구나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안도하기 시작했죠. 결국 최종적으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는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시장 상승을 주도했던 빅테크 주식들은 좀 조정을 받은 반면에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 민감한 중소형주들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차별화 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즉각적인 반응은 그렇다 치고요. 좀 더 긴 호흡으로 이번 FOMC 결과를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어떤가요? 자료들을 보니까 의견이 꽤 다양하던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분석들이 많습니다. 먼저 윤재성 전 뉴욕생명 CIO의 명령 인터뷰 내용을 좀 보죠. 이분은 25bp 인하는 예상했지만 사실 50bp 인하 가능성도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50bp도 가능했다고요? 네, 이번 결정이 노동시장 약화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고 이걸 근거로 내년 여름까지 최대 5차례 추가 인하,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3.5%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5차례 추가 인하라면 상당히 공격적인 전망인데요. 경제 상황은 어떻게 예측했나요? 향후 3년간은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 즉 약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상했습니다. 물가는 한 3% 이상으로 좀 고착화되고 성장은 둔화되는 그런 국면이죠.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비싸지만 AI 혁명을 중심으로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다만 금 가격은 이미 너무 높아서 현 시점 매수는 추천하지 않았고요. 대신 베이스 메탈이나 에너지 분야를 좀 유망하게 봤습니다. 채권 시장은 변동성이 크겠지만 연말까지 10년물 금리가 4.5%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미래 전망과 함께 구체적인 자산 전략까지 제시하는 점이 윤 전 CIO 분석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 속에서 AI 주도 강세장,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네요. 그런데 뭐 이런 낙관론만 있는 건 아니겠죠? 좀 비판적인 시각도 있던데요. 그렇습니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로 유명하신 김광석 교수님은 FOMC 개최 전부터 이번 금리 인하가 좀 시기상조일 수 있다 이런 우려를 표하셨어요. 시기상조다. 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고 물가도 반등 조짐을 보이는데 여기서 금리를 내리면 오히려 2차 인플레이션 파동을 촉발할 위험이 있다는 거죠.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금리 인하 압박 속에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문제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아, 연준 독립성 문제. 그거 정말 계속 나오는 얘기네요. 네, 이건 현재 상황과 연준의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분석입니다. 좀 더 거시적인, 구조적인 분석은 없었나요?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바로 그런 시각을 제시합니다. 킷코 인터뷰에서 이분은 미국의 막대한 국가부채 그리고 연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라는 더 큰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런 상황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달러 대신 금 매입을 늘리는 현상이 바로 그 증거라고 해석합니다. 로그프 교수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좀 우려했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고율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달러의 매력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향후 한 4, 5년 안에 미국이 높은 인플레이션이나 금융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서 장기적으로 달러의 국제적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와, 로고포 교수의 분석은 현재 통화정책 논쟁을 훨씬 더 큰 역사적, 지정학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분석이네요. 윤재성 전 CIO는 좀 시장 친화적이면서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고, 김광석 교수님은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과 연준 독립성 훼손을 경고하는 비판적 시각을, 또 로고프 교수는 부채와 달러 패권이라는 구조적인 위기를 지적하고 있고요.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 주요 자산들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금, 채권, 주식, 그리고 달러까지 하나씩 짚어보죠. 좋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부터 살펴보면요. 당분간은 이게 쉽게 잡히지 않고 좀 끈적한, 스티키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끈적하다. 네. 파월 의장은 관세 영향을 일시적으로 받지만 윤재성 전 CIO는 3%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를, 김광석 교수님은 아예 2차 인플레이션 파동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죠. 로고프 교수 역시 미국의 재정 상황이나 정치적 요인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결국 앞으로 발표될 경제 지표들, 특히 관세가 실제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연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인플레이션 경로를 결정할 핵심 변수가 될 겁니다. 금에 대한 관심도 정말 뜨거운데 전망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네, 가격 부담이 상당한 건 사실입니다. 윤 전 CIO도 현재 가격에서 매수하는 건 좀 망설여진다고 했고요. 대신 에너지나 비철 금속 같은 실물 자산을 대안으로 제시했죠. 네. 하지만 동시에 금값 추가 상승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온스당 4,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 근거는 바로 중앙은행들의 꾸준한 금 매입세, 그리고 장기적인 달러 약세 전망입니다. 아, 중앙은행 매수세? 네, 이게 로고프 교수의 분석과도 일맥상통하는데, 로고프 교수는 금이 단순히 그냥 안전자산을 넘어서 달러 중심 시스템의 대안이자 지정학적 리스크를 해지하는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각국이 미국의 금융제재 위험 같은 걸 피해서 금 보유를 늘리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채권 시장은 FOMC 이후에 금리 변동성이 컸다고 했는데 앞으로 방향성은 어떻게 예상되나요? FOMC 직후에는 금리가 막 올랐다가 다시 내리는 등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윤 전 CIO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방향을 잡기 어렵겠지만 내년 경제 회복과 그 스태그플레이션 라이트 시나리오를 감안하면 점진적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상승 가능성이요? 네, 연말까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4.5%, 30년물은 5%까지 오를 수 있다는 거죠. 로고프 교수가 지적했던 미국의 막대한 부채 문제나 정치적 불확실성 역시 장기적으로는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고요.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이번 금리 인하가 코제일까요? 아니면 김광석 교수님 우려처럼 과열된 시장에는 오히려 독이 될까요? 그야말로 전망이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윤재성 전 CIO는 미국 증시가 비싸긴 하지만 AI 혁명이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강세장이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네. 반면에 김광석 교수님은 과열된 상태에서 섣부르게 금리를 인하하는 게 오히려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하시는 거고요. 파월 의장 본인은 자산 가격 거품에 대해서 직접적인 우려는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할까요? FOMC 이후 시장 반응을 보면 빅테크는 좀 주춤했지만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인 것처럼 앞으로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차별화 장세. 네, 결국 어떤 섹터, 어떤 스타일의 주식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해지는 그런 국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에 대해서는 자국 유동성 덕에 상승했지만 가격 부담이나 미중 갈등 리스크를 고려할 때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가치 전망입니다. 파월 의장 발언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장기적인 컨센서스는 약세 쪽으로 좀 기울어 있는 편입니다. 윤재성 전 CIO나 로거프 교수 모두 그렇게 보고 있죠. 장기적으로는 약세다.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연준의 스탠스가 아직 아주 비둘기파적이진 않다는 점, 그리고 시장에서 뉴스에 파는 셀 더 뉴스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달러가 반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이 장기적으로 달러의 매력도를 떨어뜨리고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이건 앞서 언급했던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증가와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오늘 FOMC 회의 결과와 그에 따른 다양한 분석들을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었네요.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 연준은 이제 명확해진 고용 둔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 사이클의 시작을 알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도 완전히 풀지는 않았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점도표상으로는 올해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위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커서 그 경로가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결정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라는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 있는 두 가지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중앙은행의 복잡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파월 의장 스스로도 두 목표가 상충될 때 어려운 트레이드오프에 직면한다고 인정을 했죠. 그렇죠. 여기에 더해서 정치적 압력, 막대한 국가 부채, 관세 전쟁의 불확실성,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 같은 거시적인 변수들까지 막 얽혀 있어서 연준의 정책 결정은 앞으로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상황을 해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실 때는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기보다는 이러한 큰 그림, 그리고 다양한 시각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취자에게 질문하듯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파월 의장은 고용지표가 초기 발표 이후에 수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신뢰도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을 했고 또 관세 영향 역시 아직 불확실하며 기업들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완전히 전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그런 언급들이 있었죠. 즉, 현재 연준이 의존하는 데이터 자체가 좀 불완전하고 시차가 존재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이런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식의 통화 정책이 과연 급변하는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필연적으로 좀 뒷북을 치거나 때로는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질 위험은 없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오늘 저희와의 대화를 의미 있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